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중단됐던 수돗물 공급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허술한 시설 관리와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 전략을 강조해놓고 정작 광주시는 정수장 관리 미비로 아까운 식수를 버렸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강기정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고를 겪었던 지자체들은 대부분 단체장이 직접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검출됐던 창원시는 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고 3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와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1년 취수장 밸브 파손으로 단수가 이루어졌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밝혔고 같은 해 1월 모포시에서도 수돗물 탁수 현상에 대해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사고 하루 뒤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표현만 썼을 뿐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정성스러운 물 전략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시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강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시민들의 불편과 단수 피해 외에도 극심한 가뭄 속에 절수운동에 동참해왔던 시민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면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의 사과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우리 정준호 대표님, 이게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가뭄 때문에 전략하라고 물 좀 절약해 주세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시장님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과하지 않는 시장을 두고 시민을 물러보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책임 인정하시고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곧 사과하시라고 봅니다. 네, 박철 변호사님 이번 단수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지금 절수 동참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로 지금 동복댐 저수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5만 톤, 6만 톤에 가까운 물이 이렇게 철철 흘러나오는 물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시민들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분통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광주시에서는 아직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마도 광주시장님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 부분 때문일 것 같고 아마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좀 정확히 마련되고 나면 우리 정 대표님 말씀처럼 사과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얼른 그 일감, 정치적인 감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후에 어찌됐건 시장의 책임자니까 시장님은 바로 사과를 먼저 하셨어도 이것이 그렇게 본인에게 큰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나 도의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일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중요한 밸브를 30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그 뉴스 보고 제일 깜짝 놀랐었는데요. 30년 동안 노후화된 밸브를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정수장 수도시설과 관련된 관리 매뉴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게 보통 그 연한을 20년 정도로 최대한을 잡는데 30년이 되도록 그 밸브를 그 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이거 자체는 관리소홀 책임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수도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시민들 전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 전쟁 나면 제일 먼저 관리를 해야 될 곳인데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제 그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브가 지금 30년이 지나도록 점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교체 시기를 놓쳤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사전 그 관리 소홀 책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놀란 게 단수되기 40분 전에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샤워하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기도 해서 이렇게 혼란을 굉장히 이제 초래한 부분이 있는데 사고 이후의 대처 부분도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뭐 나중에 이제 국가배상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주시 행정에서 지금 면피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철 변호사님께서 네. 보시기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특히 지금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됐던 밸브는 중앙 밸브 같은 거거든요. 가장 큰 관을 막는 밸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도시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개별 밸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들 보면 큰 밸브들 또 이외에 작은 밸브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밸브를 잠그게 되면 물이 차단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 밸브, 가장 큰 밸브에 대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은 흘러나가고 개별적으로 잠궈지기만 한다 그러면 물은 새어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 밸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보적인 어떤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위험이 처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때는 아예 중앙 밸브 자체를 잠궈버려서 물 자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험을 겪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소홀함이 좀 소홀한 것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을 것 같고 각 지방 상하수도본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귀찮아도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다 보면 단수도 해봐야 되고 또 물도 차단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또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도 안 하고 다만 뭐 기구의 사용 연한이나 이런 정도만 보고하는 체계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일어나서 무슨 일이 꼭 그 일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감안해서 그런 방제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도해보고 준비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광주 수돗물을 빈여울수라고 하는데 그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다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어디 가서나 아 광주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돼라고 그동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고를 한번 딱 겪고 나면 이거 우리 먹는 물도 참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 불신이 쌓이기 시작해버리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앞으로도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지금 일요일 날 있었던 사태가 이제 단수 사태는 이제 수습이 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끝난 사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인 파악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또 어떠한 알지 못하는 오류로 인해서 또 밸브가 또 닫아져서 또 단수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지금 일요일 날 있고 지금 48시간이 지나도록 지금 원인이 뭐였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진짜 저만 하더라도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신뢰를 지금 가질 수가 있는지 좀 심히 좀 유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시설 노후화 같은 문제는 일단 민선 8개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장에 지금 이제 행정부에게 뭔가 책임을 묻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 문자가 이제 1시간 전에 온 것은 아무래도 좀 후속 조치가 늦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민선 8기 시작된 지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사전 점검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상수도 본부장에 대한 그 인사가 민선 8기 들어서 강기정 씨가 직접 상수도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사는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었다. 이거 자체는 성립이 안 되고 강기정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인의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런 거를 갖다 대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데자뷰 같이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상민 행자부 장관 그때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다 파간 뒤에 시장님은 그때 가서 사과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책임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과라는 것이 곧 나의 실수의 인정으로 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과가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의적으로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직접 책임이 없어도 내가 내 휘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못했다고는 도의적인 잘못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생각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과하셔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비약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뭐 다치거나 죽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상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봄 되고 여름 되면 하수도 문제가 또 터질 겁니다. 물이 막 넘치고 범람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기후가 하도 변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응 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 됐다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혀 중요하게 느끼지 않아도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도시 생활에 있어서 필요했던 상하수도 관리라든가 전기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상수도 사업본부의 부채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채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정말 써야 될 때 돈을 안 써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미였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후화된 설비 교체에 뭐 부채 절감과 연결을 짓는 것도 사실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강기정 시장님이 지금 뭐 계속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뭐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중요한 건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강기정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리고 상수도 본부 관련해가지고 지금 광주시 예산이 뭐 부족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시민들이 지금 꼭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고, 날마다 그 재난 문자로서 그 동목댐 그 고갈 시기를 뭐 25%, 30%를 고지를 해주면서 그 문자 가격만 아끼더라도 사실 그 비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네요. 밸브 가격이 뭐 얼마나 뭐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과 다른 것과 연결짓지 마시고 딱 이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원인 분석 파악한 다음에 곧바로 사과하고 그 후속 그 방지 대책 발표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정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때 이제 배상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피해 보상 같은 경우 사실은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아파트는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개인 가정,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분명히 피해 보상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시에서도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말까지는 지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남구나 서구, 광산구에서 커피숍들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 흙탕물이 만약에 섞여버리면 커피 머신에 고장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다 성급하게 이제 문을 닫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 입법을 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시민분들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검찰청 산하에 그 국가배상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긴 하시는데, 거기에 그 배상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가 열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 검찰청의 국가배상 심의위원회를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시의 전반적인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오전에 광주 백운관제 인근에서 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이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파손이 돼서 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그 배관이 터진 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박철 변호사님 나오고 계시지만 지산동 그 인근 주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런 사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도로가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게 뭐 3시간, 4시간, 뭐 반나절씩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좀 지나가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 부분 매뉴얼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유수 책임에 대해서 뭐 배상이나 책임 소지를 어떻게 묻는지, 그 공사업체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심의 도시 설계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 그렇게 정치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기라든가 수도 하수관 같은 것이 원래는 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도에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파보면 거기 없어요. 상수관, 하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뭐 노선이라든가 이제 상하수관을 이렇게 관리해 오다 보니까 거기를 파는데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사업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후에도 이런 좀 체계적으로 도시공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광주 전체의 좀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맵을 좀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6일에 광주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시정 질의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의원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일단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밝혀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또 짚어야 될 거고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또 어떻게 입법하거나 조례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질의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이제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 조수조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실 큰 피해는 없었는데 주택가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주택가나 이런 부분들, 주택 밀집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 좀 대안 시설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좀 시정 질의에서도 좀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과의 이번 수돗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어서 정치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놓고 민주당이 지금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혐의를 인정한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판결문 내용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 포괄일죄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서 공소시효 관련돼서 일부 이제 완성이 돼버리는 그런 면소 판결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쩐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죄를 또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은 전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는 유리한 판결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계좌를 활용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특검으로 가서 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판결인 것은 맞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계좌가 영부인의 계좌가 지금 4개 중에서 3개가 지금 활용됐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언급은 됐거든요. 물론 판결문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포괄일죄라든가 전주들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왜 영부인의 계좌 3개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된 계좌로 3개나 쓰였냔 말이죠. 일반인들 같으면 그 계좌 쓰이기나 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도대체 이 3개 계좌가 어떤 식으로 대여가 됐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계좌가 활용된 데 있어서 영부인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뭐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일 거니까 특검을 통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준호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공소시효는 지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일죄가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인정이 되게 되는 것과 안 되게 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떼어서 봤을 때 뭐 그 연속성이 있는 범죄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직 공소시효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법원의 판결문을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우리 여사의 그러한 범죄 행위가 만약 인정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좌 3개가 쓰였다. 그것만 가지고 특검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성명 내놓는 내용을 보니까 계좌 활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조작 그 가담했다라고 공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내용 보고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박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들여다보면 계좌를 분명히 빌려주는 사람이 존재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거라고 알고 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다 처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 계좌 활용을 했는데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지금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고 제가 솔직히 많이 좀 어이가 없고 웃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는 저희가 이제 범죄 그런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데 대포 통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구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한 20억 정도를 이 주가와 관련해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정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만약에 그 포괄일죄와 관련된 판단이 2심에서도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2심에서 포괄일죄로 인정을 해가지고 봤는데 뭐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소시효 완성이 되도록 남겨둔 수사기관에 대해서 국가배상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지금 수사에 지금 들어가서 공소시효가 2013년 관련된 주가 조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게 지금 결론이 지금 몇 달 안에 나와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대선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벌써 뭐 8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소환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게 1심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2심을 갈까요? 기소를 할까요? 추가로? 그 검찰 이제 업무 지침에는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그 항소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간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2심 법원 판단에서도 포괄일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좀 뒤집힐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또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제 패스트트랙을 추진을 하려면 아무래도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당의 입장이 약간 모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리스크를 우리까지 지긴 싫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정의당도. 다만 그것을 이재명 방탄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죠. 근데 사실 어쨌든 결과를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렇게 겁을 먹고 뭐 여기 동참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그때 가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도 조금 깊은 숙고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패스트트랙에 끝까지 찬성을 할지 아마 또 찬성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오늘이죠.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게 네. 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좀 다릅니까? 그 지금 제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우선 50억 클럽으로 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연계짓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싶을 것이고 정의당 쪽에서는 뭔가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어떤 이슈와 연결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딱 집어서 50억 클럽으로만 한정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공유하고 싶지 않다. 네, 않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조금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뭐 저축은행 불법 대출까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긴 하죠. 그러나 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사이에 50억이 지급이 된다라는 이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됐는지 부자지간에 이 내용이 지금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무죄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으로 지금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이 판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그 우선 이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사이에 이 공유된 내용을 좀 특검으로 명확하게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슬그머니 끼워넣게 하는 건 아니다. 특검에.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판결이 사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특검을 진행을 해서 그 결론부터 내리도록 하는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체포동의안 네. 국회에 제출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검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뭐 일단은 뭐 구속영장 발부 신청하는 것에서부터 뭐 체포 동의안까지 해서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면 검찰이 했던 뭐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저는 입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외에서 이재명 대표는 더 힘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도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적어도 법원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 같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그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그 근거주의가 지금 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쪽에서 뭔가가 확실한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명확히 구속영장 청구해 볼 것인지 그리고 체포동의안 발의할 것인지를 고민하겠지만 지금 형 상태로라면 법원 입장에서 이거를 막무가내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볼 줄이도 만무할 것 같고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동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좀 분열시켜 놔야 되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좀 분열시켜 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된단 말이죠.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든가 이렇게 명분을 주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쉽게 구속영장 청구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는 세 차례 다 응했다라고는 하지만 검찰에서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휴일이었던 토요일 날 조사를 받겠다라고 조사 일정 바꾼 부분도 있었고 일정이 좀 길어지니까 좀 빨리 와서 조사를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뭐 11시 다 돼가지고 항상 뭐 1시간, 2시간씩은 좀 늦어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조사 태도와 관련해서 좀 괘씸해하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은 이제 청구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좀 날 거라고 지금 감히 이제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 부분 관련된 설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그 대선이라든지 본인 정치에 대한 뭔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이 관련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연설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없이 저번처럼 뭐 증거방 가지고 법리적인 설득만 한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아마 큰 정치에는 욕심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채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의원들 단속시키는 지금 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의원들끼리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약간 이런 통제작용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당론으로서 부결로 채택이 되는 거를 원하도록 하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리스크를 아는 채로 지금 당대표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론 자체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미 예상이 됐던 리스크니까 부결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럼 박 변호사님 이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정치적 탄압을 당해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 업무를 보고 있는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면서 구속하거나 또는 함부로 구인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막는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사실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 특권이니까 내려놓겠다고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러한 상황들은 생각을 못하고 예측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야말로 이런 불체포 특권의 원래 취지에 의해서 불체포 특권이 좀 활용이 돼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법리적으로 유죄인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지금처럼 전폭적인 검사들 지금 몇십 명이 모여서 한 명의 어떤 비리를 캐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또 수많은 횟수를 거듭해가면서 뭐 압수도 하고 수색도 하고 또 불러서 조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당 쪽에서 힘을 들여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하는 상황에서 체포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정권에서 뭔가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국회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입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권 법조 이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나오셨는데 예, 처음 왔습니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빕니다. 끝인가요? 인사 끝입니다. 말씀? 예, 제가 원래 인사말 짧게 합니다. 좋네요, 그거. 그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했습니다. 예. 제가 언뜻 기억을 해봐도 그 지존파 사건 옛날에 진짜 대한민국을 뒤집어놨던 그거 수사 검사로도 하셨고 특수통 오래 하시면서 17대 대선인가요? 그 한나라당 예, 차떼기장 불법 대선자금 수사죠 등등 많이 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보람있게 생각한 사건은 제가 2017년 8월에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제 고향에 검사장 가서 굉장히 저로서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금이 환영이었죠. 예. 제가 부임했을 때 통상 검사장이 부임을 하면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주요 사건 업무보고 중 한 사건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작성했는데 그 회고록 내용 속에 5.18 기간 동안에 핵위 사격이 없었다. 네. 그런데 조비오 신부님께서 핵위 사격이 있다라고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성직자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 조카가 되는 조영대 신부님께서 사자 명예훼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발된 지 꽤 기간이 지났는데 거의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에 부장이나 차장, 이 검사들이 이걸 서울로 보내자.
주소지가 연희동이니까. 연희동이니까.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보내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5.18 때, 네. 5.18 일어난 장소 우리 광주지 않습니까? 헬기 사격의 목격자도 광주 사람일 것이고. 그 장소도 광주고. 남일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내면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수사하자 해서 제가 검사장이 제가 직접 부장 차장을 지휘하면서 네.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확정을 가지고 이것을 대검에 보고를 했죠. 네. 기소하겠다. 근데 대검에서는 법리적으로 제가 안 된다. 왜요? 이게 사실의 적시가 없다.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 아, 파렴치한 거짓말장이 그런 게.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이 적시로 봐야 된다. 헬기 사격 전부 여부.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거고 내가 무죄 나면 검사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제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또 거기서는 다시 법리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었지 않냐. 헬기 사격 자체를. 네. 고의의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두 번 저희들이 반려를 받은 거죠. 그때 총장이 누구셨나요? 문무일 총장이었어요. 문무일 총장 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게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 있죠? 그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8월에 집이 2년인가? 네. 그래서 이 사건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5.18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네.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네. 5.18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데 나름대로 좀 일조를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 분위기는 지금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랑 당무회의 들어가시잖아요. 뭐 분위기 같은 게 어떤가요? 우리 당의 분위기는 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야당 파괴, 야당 탄압, 정적주기 수사다. 네. 라고 우리는 규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서 보였던 행태 이를 보면 이미 답이 정해놨다. 답이 정해놓은 거다. 네.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러내는 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여론조사에서 지금 가장 그렇죠. 유력한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그냥 여기 한번 푹 저기 한번 푹 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정권과 검찰은 네. 나중에 뭐가 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흠집을 내서 네. 뭔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거가 될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제 생각은 네. 이 수사가 어차피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어차피 기소를 할 겁니다. 네. 기소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검찰의 소나기를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게. 네. 재판을 받으면은 제가 바라기는 또 제가 예상에는 네. 법리로 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뇌물죄 무죄 나온 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충실치 못한 수사와 어떤 점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건가요? 우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네. 단 10분이라도 들여서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재판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곽병철 씨가 아버지를 대리해서 돈을 받았을 의심은 간다. 그러나 결정이 증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미진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생계를 뭐 같이 안 해서 이렇게 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무죄를 내렸는데 보통 뭐 동거, 별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뭐 경제공동체 따지는 거는 뭐 이혼 소송에서나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닌가? 이게 뇌물죄에서 네.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안 본다면 뭘 경제적 공동체로 보겠습니까? 아니 그 윤석열 경제적 공동체 대통령이 전형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박 전 대통령 그렇죠. 45년인가 구형을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피도 안 섞였잖아요. 네. 이걸 경제적 공통적으로 봤어요. 네. 그렇다면은 곽씨 네. 부자 관계는 더욱더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서로 모순되는 거지. 그리고 또 검사나 이 수사 기소 검사 놓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게 뇌물죄만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하나요?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좀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확 열어주고 기소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판결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도 무죄가 났을 겁니다. 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은 네. 대가성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미 판결은 대가성을 없다고 봤지 않습니까? 왜? 검사와 증거를 못 대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죄가 나을 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돌아서면은 검찰이 대가성 입증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못했고 네. 이 돈이 아버지를 대리해서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두 가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그냥 거기 편승해서 무죄를 쓴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2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 도이치모터스 1심 주가 조작 뭐 관련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그렇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그 판결을 보면서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언론은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범이 어떤 형을 받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 판결이 그동안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과 우리 민주당이 완전 상반된 의견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네. 첫째, 대통령실은 공소시 지났다. 네. 그다음에 전주 한 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네.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도 더 이상 수사할 필요 없다. 무죄다. 일단 공소시효 놓고 보면은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이 공소시를 놓고 보면은 네.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주가가 했다라고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썼습니다. 네. 공소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그 전주가 무죄가 난 것은 네. 판결을 보면은 주가 조작범과 공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네.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네. 무죄가 된 겁니다. 전주라서 무죄가 아니라. 그런데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여러 정황이 주가 조작에 계좌만 쓴 게 아니라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정황이 녹취록과 검사의 정의심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유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고 충분히 필요성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주냐 아니냐 신분을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그렇죠. 뭘 했냐를 네. 봐야 된다. 알았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네. 알았느냐? 또 같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네. 것이죠. 그럼 뭐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좀 굉장히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 수사는 2020년도에 최모 국회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네. 수사 안 되죠. 누가 고발했다고요? 최강욱 의원이 고발하죠. 네. 수사가 안 되다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그만둔 후에 네. 7월 달부터 사건이 급속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니, 불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다 털었던 거 아니냐고 왜 새삼 다 해놓고 뭐 수사를 안 했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죠. 아니 민주인 정권 때 수사 안 했다. 네.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수사해라 그냥.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할 만큼 다 털었는데 안 나온 네. 거를 왜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아니 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도 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네. 수사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왜 다시 합니까? 이 정권에서 그 열의를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해야죠. 그러면 네. 성남 FC가 됐든 대장동이 됐든 네. 이 정권 안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설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든 안 했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은 당연히 수사해야죠. 또 이 판결을 통해서도 그런 의혹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필요가 있죠. 근데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의 불가피성에 주장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제가 오늘도 그 뉴스를 봤어요. 네.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이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다. 네. 저는 어떻게 두 개가 이어지는 건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김건희 특검은 네. 그 검찰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거 특검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검하고 무슨 관련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한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을 담고 뭐 지검장,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몇몇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논란이 많은데 검찰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정권에 유한합니다. 네. 그러나 검찰 적은 국가와 국민에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검찰이 네. 하여튼 이 정권의 홍위병처럼 이영당을 봤을 때 굉장히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요. 애처롭다. 애처롭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우리 검사들이 임관시하는 취임 임관시 검사 선언문이 있습니다. 네. 선언문대로 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검찰에 있을 때 무엇이 되냐보다도 어떤 보직을 갖냐보다도 내가 어떻게 검사생활을 했는가 과연 내가 스스로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생활했는가 여기에 무게를 두고 검사생활을 하기를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감히 조언을 드립니다. 할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광주 서구의 변호사 사무실 들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향후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부터 네.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광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서구 발전을 서로 모색하고 또 지역민들의 법적 문제를 같이 애로사항을 한번 해결을 노력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정치의 발전, 정치 방향 그런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어떤 정치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정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